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변호사를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로펌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혼 관련해서 소송을 맡아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기막힌 일들을 보고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꼭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아서 조금은 창피하기도 하지만 조심스럽게 사연을 풀어봅니다. 전 아버지 얼굴이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옛날에 주유소에서 석유 장사를 하셨다는데 제가 아장아장 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에 남아있는 아버지 얼굴을 본 게 전부고요.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자 홀로 젖먹이 아들을 키워야 하는 어머니는 먹고 살기가 갑갑하셨대요. 누구의 소개로 시장 한편에 솥단지 하나 걸고 국밥 장사를 하며 저를 키웠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국밥 한 그릇 팔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산 세월이 어디 녹록했겠습니까? 어머니는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사셨고 제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셨죠. 제가 변호사라는 번듯한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 희생이 아니었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겠죠. 전 변호사 시험에 어렵게 합격을 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소개팅으로 아내를 만났는데요. 저보다 3살 연상인 아내는 성격이 무척 활달하고 적극적이었죠. 좀 내성적인 저와는 정반대 성향을 가진 여자였어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당시 아내가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 전에는 스포츠용품 유통회사에 다니던 회사원이었어요. 본래 성격이 호탕하고 음주 가무를 좋아해서 회사 내에서도 인기가 무척 많았죠. 연애 때 아내의 직장 동료와 몇 번 자리를 가진 적도 있었는데요. 얼마나 야무지게 놀던지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죠. 회식 자리에 가면 원샷, 원샷을 외치며 분위기를 이끌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김 대리님 마셔요. 오늘 이거 먹고 죽자고요. 짠!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전 저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아내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그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우린 큰 부침 없이 연애를 이어갔고요. 2년이 조금 넘도록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도 없었죠. 저는 괜찮은 로펌에 취직해서 차근차근 변호사의 길을 밟아갔고요. 아내 역시 직장에서 나름 성과를 만들며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고 서로를 존중하며 원만하게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며느리를 참 예뻐했습니다. 꼭 딸 자식이 생긴 것처럼 며느리 보는 눈빛에는 꿀이 뚝뚝 떨어졌죠. 팔자야, 밥은 챙겨 먹었니? 요새 입맛이 없어? 얼굴이 말랐네. 네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다이어트 하느라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 저 팔자라고 부르지 마시라니까요. 네가 뺄 살이 어디 있다고 다이어트야. 무엇보다 건강이 먼저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사골이라도 끓여놓을 테니 조만간에 한번 들러라. 어머니도 참 사골국은요. 몸에 좋은 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엄청 안 좋은 음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끓이지 마세요. 저 진짜 안 먹어요. 그래? 아내는 시어머니와 격이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남들이 보면 시어머니한테 너무 예의 없게 구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아내는 시어머니를 진짜 친엄마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거라며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좀 거슬리게 생각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친밀해 보이고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어머니도 딱히 거북해하는 것 같지 않았고요. 어머니, 이거 한번 걸쳐보세요. 어머니 옷 입는 센스가 하도 꽝이라서 제가 골라봤어요. 어? 아유, 너무 색깔이 요란한 거 아니니? 내 나이 이런 걸 어떻게 입어? 또, 남들 다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어머니 혼자 칙칙하게 다니실 거예요? 제가 특별히 고른 거니까 일단 입어보세요. 그건 고맙긴 한데, 아이고, 팔자야. 아무래도 이 색깔은 나한테 너무 안 받는 것 같은데. 또 팔자라고 부르신다. 아이고, 미안하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먹네. 아무튼요, 이 옷 꼭 입으세요. 여기서 말한 팔자는 아내의 옛 이름입니다. 김팔자. 정말 촌스럽죠. 지금은 개명을 했지만 한동안은 이 팔자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대하는 태도가 조금 투박한 면이 있어도 진짜 친딸처럼 구는 모습이 그리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아내만의 매력이라고도 생각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청주에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보고 싶다며 시간 내서 내려올 수 있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전 바로 그날 어머니가 계신 청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안색이 무척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몇 번을 망설이는 어머니는 겨우 입을 뗐습니다. 지난주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글쎄, 내가 폐암이라지 않니? 아휴, 그래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폐암 진단을 받았어.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네? 폐암이라고요? 말기요? 수술도 안 된대요? 시장 구석에서 국밥을 팔아 절 키우고 학교도 보낸 어머니십니다. 갖은 고생 끝에 이제 겨우 아들 변호사 만들어놨는데 폐암이라니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일까요?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튿날 다시 병원을 찾았고 담당 의사한테 자세한 소견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폐암 3기로 수술이 힘들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항암 치료가 유일한 방법인데 워낙 고령이셔서 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어머니에게 효도도 다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3기라고 해도 항암 치료받고 완치된 사람 많아요. 요새는 워낙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치료나 잘 받자고요. 그래, 너 일하는데 괜히 내가 짐이 되는 게 아닌가 싶구나. 그런 말이 어딨어요. 엄마 병이 먼저죠. 아무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전 어머니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고요.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내의 반응이 정말 의외였습니다. 아내는 마치 남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무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그래? 어쩌다가 그런 병에 걸리셨대? 3기면 거의 힘든데. 그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면 계속 입원해 계시는 거야? 항암 치료를 받을 땐 3, 4일 입원해 계시다가 또 몇 주 통원 치료했다가 경과 보고 입원을 하던지 다시 통원을 하던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지금 상황이 급하게 됐으니까 당분간 어머니랑 합가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어머니 완치될 때까지만 말이야. 눈을 커다랗게 뜬 아내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딱 잘라 거절을 하더라고요. 뭐? 그게 말이 돼? 나도 바쁘고 당신도 바쁜데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누가 챙겨? 그리고 나 남이랑 잠자는 거 잘 못하잖아. 싫어. 그건 안 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아프다잖아.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태야. 서울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만이라도 함께 있자는 건데 그것도 안 돼? 그래,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 아픈 거랑 내가 싫은 거랑은 별개의 문제야. 같이 살던 사람이 아닌데 불편해서 어떻게 지내? 정 그러면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던가. 그럼 되잖아. 요새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이래?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데 정말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친엄마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전 배신감이 불쑥 들며 마음이 불편했지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했죠. 여보, 진짜 안 되겠어? 우리 어머니가 죽게 생겼다는데도 이게 안 돼? 난 안 돼. 그러니까 어머니랑 함께 살려면 나랑 이혼을 하던지, 그게 싫으면 그냥 따로 살던지 해.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그래, 난 죽어도 못하니까 당신이 정 어머니 신경 쓰이면 그냥 이혼해. 대체 이 여자는 어떻게 생겨먹은 걸까요? 시어머니가 죽게 생겼다는데 이혼을 운운하며 남편을 협박합니다. 그 순간 여태까지 제가 알던 아내는 진짜 아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아내의 진짜 모습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입씨름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전 아내의 반대로 어머니를 집에 모시지 못했고 대신 병원 근처에 적당한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에겐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을 계속 드나들어야 하니까 병원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는 핑계를 댔죠. 이런저런 생각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니의 치료 아니겠습니까? 아내에 대한 섭섭한 마음은 미루고 어머니를 오피스텔로 모셨어요. 어머니의 항암 치료는 수개월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항암 치료라는 게 정말 고된 일이거든요. 어머니는 나이도 많으셨고 본래 가지고 있던 지병도 있어서 무척 힘들어 하셨죠. 그나마 다행인 건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는 미약 하나마 차도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 오피스텔과 병원을 계속 드나들면서 어머니를 간병했죠. 그런데 아내의 행동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픈데 병문안 딱 한 번 다녀온 걸 제외하곤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간병은커녕 안부조차 물어보는 것이 드물었죠. 솔직히 그런 아내에게 너무 서운하고 화도 났지만 그런 거 일일이 따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어머니의 병치료가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르는 아내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더군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배드민턴 용품 매장을 차리겠다는 것이었어요. 예전부터 자기 일을 해보겠다고 벼르고 있던 차에 저질러 보겠다는 것이었죠. 솔직히 하필 이런 타이밍에 사업 얘기를 꺼내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게 허락을 구한 게 아니고 통보를 한 것뿐이었어요. 아내에게 제 의견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결국 아내는 자신의 뜻대로 사업을 시작했고 꽤 많은 자금을 들여 매장을 열었습니다. 전 아내의 일에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아내의 사업은 은근히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매장에 들여놓을 물건의 주문량도 그렇고 주고받는 대금도 상당했거든요. 사실 전 그런 아내가 탐탁지 않았어요. 사업이 잘 될수록 아내가 바깥으로 놔두는 일이 더 잦아졌거든요. 시어머니가 아픈 건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사업한답시고 가정일에 소홀해지는 게 영 보기 싫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뭐라고? 매장을 또 열겠다고? 벌써 3개째인데 또? 이번에 받은 자리는 위치가 아주 좋아. 중국에서 들여올 물건도 퀄리티가 괜찮고 여기 오픈하면 다른 매장보다 매출쯤은 가뿐히 뛰어넘을걸?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매장을 열려면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려고? 당신은 걱정 말고 기도나 해. 내 능력 보고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으니까. 투자? 그래, 내 운영 능력과 유통 인프라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 암튼 당신은 이런 와이프 만난 걸 행운으로 알라고. 투자를 받아 매장 수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에 슬슬 걱정이 됐지만 전 아내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통 제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말에 엄마 생신이야. 알지? 어머, 그래? 이거 어쩌지? 나 배드민턴 동호회 사람들이랑 선약이 돼 있는데. 뭐? 당신 어머니가 아프신데도 잘 들여다보지도 않잖아. 그런데 생신까지도 건너뛰겠다는 말이야? 여보, 사업을 하다 보면 다 그렇지. 내가 잘 벌어야 어머니 병원비도 되고 약값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픈 어머니는 의사가 들여다봐야지. 내가 들여다본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이건 절대 취소할 수가 없는 모임이야. 중요한 투자자도 함께하는 거거든. 아무튼 올해 어머니 생신은 자기 혼자 가. 어머니한테는 내가 따로 좋은 거 보내드릴게. 정말 대단한 팔자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혼자 바쁜 건지. 평일은 말할 것도 없고 주말에도 영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죠. 배드민턴 동호회다, 직원들 회식이다, 비즈니스 미팅이다. 사실 그 당시엔 저도 로펌에서 나와 사무실 준비를 하느라 나름 바빴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저보다 훨씬 바쁜 척을 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잘 되니까 이런저런 할 일이 많은 건 알겠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픈 시어머니 봉양하라고 강요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예뻐하시고 아끼셨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체 이런 여자를 뭐가 좋다고 결혼을 한 걸까? 눈에 뭐가 쓰였던 건 아닐까? 그런 후회가 밀려들면서 시어머니랑 살기 싫으니까 이혼하자던 아내의 그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내의 진짜 충격적인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씻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얼핏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됐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박 대표님, 돌아오는 토요일에 시간 어떠세요? 분위기 좋은 와인바를 알고 있는데 박 대표님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네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발신자는 홍익표 사장님. 분명 남자이고 내용도 일상적인 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홍익표 사장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죠. 그리고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홍익표 사장이란 사람이 누구야? 누구길래 당신한테 와인바를 소개시켜주고 싶대?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투자자 중 한 사람인데 일 얘기 때문에 조용한데 알아보겠다더니 거긴가 보네. 신경 쓰지 마. 이 사람 원래 좀 능글맞고 그래. 그래? 그런데 이런 사람 단둘이 따로 만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아유, 당연하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이랑 단둘이 만나니? 여러 사람이랑 같이 보는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네? 뭐 걱정하는 건 아니고. 그래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만나기 마련이죠. 태어난 아내의 반응에 제가 괜스럽게 반응을 했나 싶었습니다. 목에 가시가 걸린 듯 찝찝했지만 괜한 의심은 거두고 아내에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항상 조심해. 당신은 여자니까 사람들이 쉽게 보고 다른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3년이나 인생을 더 산 사람인데 그것도 모를까봐? 걱정 마. 전 로펌을 나와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사무실을 개소한 때였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별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사업가 아내에게 치근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이혼 소송 상담을 하는 고객 중에 가끔 이런 부탁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니까 차에다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거 달아주면 안 되냐고요. 변호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증거를 잡아야 한다며 생떼를 부리곤 합니다. 그땐 헛웃음을 짓고 말았지만 막상 제가 불안해지니까 그 고객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의 외도를 함부로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어머니에게 정없이 굴어도 분명 그것과는 다른 문제니까요. 그저 활발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여자니까 이래저래 귀찮게 구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그 안일함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은 이내 찾아오더군요.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무장이 제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변호사님, 제가 지난 주말에 가족들이랑 남이섬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누굴 좀 봤는데요. 누굴 봤길래 그래요? 빚쟁이라도 만났어요? 실은 사모님을 본 것 같아서요. 네? 우리 집사람을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와이프는 회사 사람들이랑 유기견 보호센터 봉사 갔었는데. 그렇죠? 아유, 그럼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사모님이 웬 남자분이랑 계시는 걸 보고 시겁했지 뭡니까? 제가 작년에 녹내장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좀 침침해요. 아, 그래요? 그럼 사무장님이 잘못 보신 게 확실하겠네요. 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받아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캥기는 겁니다. 분명 아내는 매장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가는 유기견 보호센터 봉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라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아내를 남이섬에서 봤다는 사무장의 말은 제 불안을 증폭시켰죠. 일단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전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퇴근길에 아내의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따금씩 가본 적이 있어서 매장 직원들도 제 얼굴을 알고 있었고요. 매장 직원들은 제 얼굴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 아, 그래요. 오늘 근처에 들를 일이 있어서 와이프랑 같이 퇴근하려고 했는데 헛걸음을 했네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아, 그러셨구나. 깜짝 이벤트였는데 사장님이 운이 없으시다. 아유, 그러니까요. 근데 오 실장님은 지난 주말 잘 보냈어요? 저요? 아유, 뭐 집에서 뒹굴뒹굴 거렸으니까 잘 보낸 거겠죠?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유기견 보호센터 봉사는 안 가요? 거기 작년에 문 닫아서 그 뒤로 안 가는데요? 거기는 왜요? 그래요? 아니, 요샌 잘 안 가는 것 같아서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봬요. 이걸로 확실해진 겁니다. 아내는 제게 보호센터 봉사를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와 남이섬에 갔던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남들 얘기인 줄로만 알았던 배우자의 바람이 저한테도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전 최대한 침착하게 마음을 다스리며 집으로 돌아올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당신 지난주에 어디 갔었어? 나? 유기견 보호센터 봉사 간다고 했잖아. 갑자기 그건 왜? 끝까지 거짓말 할 거야? 당신 남자랑 남이섬 갔다면서? 뭐? 누가 그래?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듣고 이래? 봤다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보호센터 봉사 작년부터 가지 않았다며?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 말고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이 남자가 오늘 왜 이래? 그래, 거래처 사람이랑 남이섬 갔다 왜? 그쪽 사장님이 직원들이랑 단합대회 간다고 해서 하도 부탁을 하길래 남이섬에 갔어. 전부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 몰아붙일 거야?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왜 거짓말을 해? 내가 그쪽 간다고 하면 당신이 퍽도 잘 다녀오라고 했겠다. 당신 속 좁은 거 내가 몰라? 괜히 솔직히 말했다가 당신이 괜히 의심할 것 같아서 그랬어. 그래도 그렇지. 누가 이혼 변호사 아니랄까봐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냐? 당신은 몰라. 접대니 뭐니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굽실대야 하는데. 아내는 펄쩍 뛰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이 조금도 믿기지 않았지만 하도 아니라고 우겨대니까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당연히 아내와의 관계는 소원해졌어요. 서로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고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마치 한 집에 살지 않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아내의 변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냐고요? 아닙니다. 명색이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그런 어설픈 핑계를 믿어줄 리가 없죠. 전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이혼 소송은 결국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핵심인데 그것은 상대 유책 사유에 따라 비율이 상당히 많이 갈리거든요. 제가 아무리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라지만 저 사실은 대단히 집요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하며 법학과까지 졸업한 접니다. 만약 아내가 진짜 외도를 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전 지난번 아내에게 이상한 메시지를 보냈던 홍익표 사장이란 사람에게 주목했죠. 이미 그 사람의 연락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 여러 경로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아내와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맞더라고요. 중국 물건을 들여오며 무역 상사를 운영하는 것 같았는데 아마도 아내와 거래를 하면서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거래처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캐보니 아내의 행적이 금세 드러나더군요. 그 남자는 아내와 자주 만났으며 교회며 술집 등을 수시로 다녔습니다. 다정한 모습으로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과 팔짱을 끼고 스스럼 없이 다니는 모습도 포착됐어요. 정말 속에서 천불이 일더군요. 결국 사업을 한답시고 바깥으로 나돌던 아내에겐 내연남이 생긴 겁니다.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였던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 땐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냉철하게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요. 전 그 뜨거운 천불을 꿀꺽 삼키고는 하나하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꼼짝할 수 없는 외도 증거를 모은 뒤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었죠. 아내의 사업체는 상당한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때문에 아내 명의의 재산도 상당했고요. 이 모든 건 결혼 뒤에 함께 이뤄낸 자산이기 때문에 제 몫으로 재산 분할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순수하고 착하기만 한 남자가 자신의 뒤를 캐고 다니며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남이섬 사건 일로 화가 풀리지 않았다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저러다 말겠지.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죠. 전 한 번 마음이 떠난 아내와 다시 살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배신한 여자가 또 배신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때를 기다리며 철저하게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 아내에게 할 말이 있다고 얼굴을 보자고 했죠. 그러자 아내도 마침 잘 됐다며 자신도 제게 할 말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와 마주한 아내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나 당신이랑 그만 살아야 할 것 같아. 당신의 그 의처증도 지긋지긋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은근히 강요하는 것도 견디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고 이혼하자.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저 발칙한 입에서 이혼이란 단어가 나오는 게 어찌나 가소롭던지요. 제가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혼의 원인이 마치 제게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면서까지 말이죠. 아마 아내는 상간남이랑 살림이라도 차릴 생각인 모양입니다. 내가 좀 알아봤는데 우리 결혼하고 나서 재산이 좀 늘었잖아. 하지만 그건 내가 사업을 잘 일으켜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혼을 해도 당신한테 갈 재산은 별로 없을 거야. 그 대신 당신한테 위자료는 받지 않을게. 그러니까 깔끔하게 헤어지자. 하지만 전 아내의 생각대로 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도 더 이상 참지만은 않기로 결심했죠. 그래, 하자, 이혼. 네 소원대로 이혼해 줄게. 이혼 서류 보내. 도장 당장 찍어줄 테니까. 그런데 재산 분할은 정상적으로 해야 할 거야. 사실 네가 나 몰래 바람 피웠다는 거 알고 있었어. 소송을 걸고 싶으면 걸어도 돼. 나 이혼 전문 변호사인 거 알지? 그렇게 아내한테 쏘아붙인 뒤 전 그 길로 곧장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오자 아내는 상당히 놀란 모양입니다. 재산을 분할하고 싶지 않았던 아내는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겐 아내 외도에 대한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에게 증거를 보여주자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내한테 괜히 힘쓰지 말고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아내 명의의 재산이 상당했고 재산 형성에 있어서 아내의 기여분이 컸지만 결혼을 한 기간과 외도로 인한 이혼 사유 때문에 재산 분할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어요. 아무튼 우리 부부는 그것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아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재산을 제게 분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모든 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헛헛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손으로 많은 부부들을 이혼시켰지만 제가 막상 당사자가 돼보니까 또 다른 기분이더군요. 어머니의 병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던 탓도 있었지만 이렇게 쉽게 결혼 생활이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는 병원을 꾸준히 다니며 항암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감사하게도 어머니는 꿋꿋하게 잘 견뎌주셨죠. 어머니의 병은 조금씩 호전됐는데요. 항암 치료가 진행될수록 암세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선생님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축하를 해주셨고요. 그렇게 1년쯤 치료를 하고 어머니는 완치까지는 아니었지만 매우 희망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완치는 힘들겠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전 살아생전에 저를 힘들게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제까지 사실지는 모르지만 전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제가 지켜드려야죠. 매일 주름진 손으로 저를 안아주셨던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어 평생 지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혼한 아내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처는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잘 있었어? 혹시 부탁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부탁? 무슨 부탁? 그게 사실은 전처는 사기죄에 연루돼 소송에 휘말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좋아하는 남자 때문이었어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인생이 폭삭 망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 새치혀에 속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 같아 보였어요. 전 아내는 결국 갑자기 사업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여기저기 투자금을 모았는데 그마저도 사업을 일으키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었죠. 결국 투자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재판을 해야 하는데 마땅한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기막힌 일이죠. 변호사 살 돈이 없으니 이혼한 전 남편에게 무료 봉사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달게 받으라고 일침을 날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승승장구하던 아내의 사업은 말 그대로 폭망을 했고 아내는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만약 제가 조금만 재산 분할이 늦었다면 전처의 사업이 망하면서 저도 빈손으로 이혼할 뻔했던 셈이죠. 이후에 들은 소식으로는 전처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이 세상에 신은 있는 건가 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외도한 아내는 천벌을 받았고 저와 저의 어머니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니까요. 팔자를 펴보려던 팔자의 인생은 결국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어찌됐던 착하게 살아야 팔자도 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늘 평화만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